네, 이번에 총선이 있어서 정치 뉴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어디서 보셨어요? 신문, 종이신문 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텔레비전,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케이블 TV나 공중파 TV를 통해서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유튜브로 보시죠. 대부분 인터넷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보시죠.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그러면 신문사들, 방송사들은 뭘 먹고 사는지, 경영이 어렵진 않은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는 지금 뉴스공장, 매불쇼 이런 인기 있는 정치 뉴스 전하는 프로그램들, 이게 우리 뉴스의 미래인지 이 이야기 좀 너무 궁금해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고정 패널이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시는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미디어 오늘 대표도 하셨고, 네, 미디어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너무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 페니페이퍼라는 게 이제 그 언론학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페니페이퍼? 100원짜리 신문. 네네. 그게 등장한 게 1832년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신문이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사보게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신문은 사실 굉장히 선정적이고 사건 사고 중심의 신문이었는데 그런 페니페이퍼가 등장하면서 부자와 귀족들이 보던 정보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돼서 민주주의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종이신문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 그 페니페이퍼의 시대가 지금 200년 만에 끝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권력이나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독자가 많이 있고 신문을 부티나게 팔리고 그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독자가 줄어들게 되면 독자에게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광고주들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광고 때문에 기사를 빼거나 기사를 쓰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최근 30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인데 이제 그 시대도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광고 효과가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페니페이퍼 시대에서 프리 유튜브의 시대가 온 것 같기도 한데, 공짜 유튜브 시대. 그리고 가격 없는 상품 시대. 가격 없는 상품이라는 건 아무리 싸게 안 들어도 이제 팔리지 않는 무슨 공기 같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번에 그 총선 때 사람 독자들이 굉장히 뉴스 소비를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정치 뉴스 굉장히 많이 몰입하시고. 이번에 이제 아직 정확히 트래픽은 나오지 않았는데 뭔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 때, 대선 때는 트래픽이 폭발해서 사실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도 늘어나고 뉴스의 전성기가 돌아오곤 했는데, 올해는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많고요. 상당수 독자들이 유튜브로 많이 옮겨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광고 트래픽 대비 광고 단가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트래픽도 오르지 않았지만 트래픽 기준으로 광고 단가가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종이 신문이 아니고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의 트래픽. 그걸 말씀하시는 종이 신문은 거죠? 이미 안 팔리고. 사실 한국의 그 종이신문 구독률이라는 게 마지막 집계된 게 한 뭐 7% 정도 되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안 될 거고요. 가계 구독률은 거의 지금 2, 3%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그 정치 뉴스를 다 보신 거예요? 독자들? 이번에 보니까 이제 뭐 뉴스공장이 월 트래픽이 한 5천만 뷰 정도 되고요. 오마이TV, 오마이뉴스의 인터넷판이 거의 1억 뷰 정도 됐습니다. 오마이TV가 2배네요? 네네. 오마이TV는 보니까 그게 이제 뭐 물론 이제 대담 프로그램도 있지만 오마이TV는 기자들이, 시민 기자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대충 찍은 영상들이 막 몇십만 뷰, 몇백만 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뉴스를 볼 때도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사건들을 쫓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청 형태가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선거 보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스스로 뉴스 좀비다. 뉴스를 하루 종일 붙들고 있으면서 뉴스에 매몰되고 뉴스 때문에 과몰입하고 뉴스에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달 동안 뉴스에 몰입돼 살다가 이제 겨우 풀려난 분들이, 그분들이 봤던 게 이제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뭐 매불쇼 같은, 그리고 이번에 매불쇼에서 유시민 그 전 이사장 뭐 그것도 몇백만 뷰가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이 공론의 중심이 유튜브로 상당 부분 옮겨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글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좀 따지기 전에 아까 트래픽 광고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사들이 기존 언론사들이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근데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옮겨가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까 거죠. 말씀드린 오마이TV가 한 월 3억 원 정도 뉴스에 매출이 생긴다고 했는데, 아마 이번에 10억 뷰를 냈으면 1억 뷰를 냈으면 거의 한 월 7, 8억에서 10억 정도 매출 나오지 않을까, 유튜브에서만. 그 전에 월 3억 정도 나온다는 거는 한 3분의 1 정도 트래픽일 때. 지금 이제 두세 배로 늘어난 거죠. 월 7, 8억 원이면은 기존의 언론사의 인터넷 광고 매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 정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사실 그 뭐
이제 오마이뉴스 사이즈에 비하면 실제로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더 매출이 커진 상황이에요. 아, 오마이뉴스 원래 그 네네. 홈페이지 사이트보다 네네. 유튜브가 더 커졌다. 그렇군요. 이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아, 유튜브로 옮겨가는 그런 그렇죠. 시스템. 네네. 사실 이제 그래서 이게 유튜브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 중심의 그리고 팬덤 중심의 그리고 사실 한국은 또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나와 성향에 맞는 뉴스를 찾아본다는 비율이 전 세계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또 나와 관점이 다른 뉴스 일부 찾아본다는 답변은 또 제일 낮고요. 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인데 그 말은 나에게 맞는 정치성에 맞는 뉴스를 더 찾아보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고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보여준 대로 보는 알고리즘 보여준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자기의 정치적 지향을 더 극대화하는 그런 뉴스 소비, 그러니까 팬덤형 뉴스 소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더 다양한 뉴스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균형 잡힌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뉴스를 골라본다.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달라진 새로운 형태의 뉴스 소비. 그리고 과연 뉴스공장이나 매부쇼가 언론이냐 그런 묻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다 저널리즘 영역에 들어와 있고 공론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들 충돌하고 내가 보고 싶은 뉴스 골라보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뉴스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게 사실 그래서 언론이 아니냐, 저널리즘이 아니냐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시대. 사람들이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본다라는 답변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그리고 심지어 카카오톡에서 뉴스를 본다라고 하는 답변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보는 뉴스는 다 파편화된 짜투리 뉴스들 그리고 누군가가 던져준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 중심으로 소비되는 그런 뉴스들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네. 저는 그 조국 혁신당 나와가지고 네. 조국 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네. 그랬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비례정당은 그 마이크 잡고 연설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흥미로웠던 게 네.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네. 사람들이 그걸 또 현장에 가 중계를 있는데 하죠. 핸드폰으로 그걸 듣는데 뭐 뷰는 막 수백만 뷰가 나오고 이런 네.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뉴스 소비가 사실 어떤 형태로 이제 참여기도 하고 행동이기도 하고 뉴스라는 게 공정하고 균형 감각을 갖춘 그런 딱 정제된 뉴스라기보다는 바글바글 끓어오르고 막 부글부글 분노와 열정과 환희가 끌어넘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뉴스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이제 부정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쨌든 알고리즘이 또 띄워주는 걸 바로 클릭하니까 네. 혹시 이 접근성 면에서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에는 막 내가 원하는 사이트 찾아가야 되고 그전에는 아예 가판대 나가서 종이신문 사와야 되고 이게 네. 좀 배려가 많은데 유튜브는 훨씬 쉬우니까 그렇습니다. 접근성은 높지 않을까? 어떤 뉴스를 볼 들어요. 것인지는 예를 들면 내가 조선일보를 볼 것인지 한겨레를 볼 것인지를 선택하면 내가 어떤 뉴스의 그 전체 패키지를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여준 대로 보는 시대이고 사람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지를 이제 구글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갔고 사람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게 경영에 어떤 역할,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네네. 그 사실 아까 기존 언론사에 있던 트래픽이 유튜브 쪽으로 이렇게 휙 옮겨왔다고 말씀하시고 네네. 그리고 광고 매수를 옮겨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렇죠. 실적에 타격을 주지 않았을까요? 전체 이제 한국의 광고 시장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쪽으로 대부분 다 옮겨간 상태고요. 방송 광고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사실 이제 방송만 해도 이제 페이지 뷰가 그 시청률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줄어든 거죠. 그리고 이게 딜레마인데 모든 가족들이 거실에 앉아가지고 하나의 TV를 보면서 강력한 그 도달률을 만들었던 시대가 이미 끝났죠. 거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 집에서 각각의 개인 디스플레이로 뉴스나 뭘 찾아보게 되고 근데 유튜브는 또 타겟터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40대 남성이고 보수적 성향이고 뭐 게임을 좋아하는 남성이다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면 그 사람이 광고를 딱 맞춤형 광고를 틀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아무나 보는 그런 TV 광고를 틀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적다는 거죠. 효과가 적겠네요. 예를 들면 SBS 동물농장의 사료 광고를 틀 수는 있지만 9시 뉴스에 어떤 광고를 틀 것인지 그리고 그 광고를 틀더라도 그 광고 효과나 도달률 자체가 매우 낮다. 그래서 이제 TV 광고가 일단 직격탄을 맞았고요.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최근에 그 MBC가 피지컬 100이라는 이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납품을 했어요. 납품을 했는데 저도 봤어요. 제작비가 100억 원을 받았고 사실 100억 원이라는 건 MBC 사이즈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에요. 100억 원을 MBC가 넷플릭스에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그대로 납품을 하고 IP, 지적 재산권을 다 넘겨줬죠.
아. 넘겨줬고, 자, 그 과정을 보고 제가 이제 실제로 안영준 사장을 만나가지고 이거 MBC 사장이. 네, 이거 당신 크게 패착이 될 거다. 나중에 이걸 후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니면 그게 MBC의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라고 10년 뒤에 얘기할지도 모른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100억을 받아서 실제로 MBC는 12억 원을 남겼어요. 겨우 12억 원을 비용으로 나머지는 다 쓰고 네, 88억을 쓰고 12억 원을 이익을 남겼는데 만들어가지고 기껏 만들어서 넷플릭스에 갖다 퍼주고 넷플릭스에서는 그걸 아무도 MBC에서 만들었다는 것도 모르죠.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 사람들은 피지컬 100을 보기 위해서 누군가는 돈을 내고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겠죠. MBC는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에서는 그걸 전혀 볼 수도 없는 상황. 하청업체 된 거네요. MBC가 만든 하청업체가 되고 그걸 위해서 또 누군가는 넷플릭스에 가입할 것이고 넷플릭스의 영향이 늘어나면서 MBC의 시청률은 더 떨어지고 MBC의 기존 사업인 광고 시장은 더 떨어지겠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근데 또 MBC는 공공성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전파를 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허락하에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죠. MBC가 피지컬 100을 만들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이걸 팔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고 MBC의 플랫폼, 지상파 플랫폼이라는 것 아니면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MBC의 그 실시간 밀어내기 방송이 이미 효용이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언제나 부르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 시대, 주문형 방송 시대가 이미 사람들의 시청 행태를 바꿔놨는데 아직도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 그 방송이 얼마나 효용을 갖겠는가. 근데 MBC나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른바 OTT 서비스로 진출도 굉장히 늦었거나 거기 이미 뒤처지고 있죠. 최근에는 한국은 또 이미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뭐 쿠팡 플레이도 나오고 다른 형태의 대안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상파는 여전히 그 낡은 플랫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사 얘기 나온 김에 네. 다른 방송사들도 그러면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영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올해 방송사 실적 그래프. 예, 작년에 모든 방송사 실적이 다 꺾였습니다. SBS는 1조 원이 넘었는데 8,600억으로 줄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1,400억 이상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1,400억 정도. SBS가 1조 원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두 번째. 거죠? 네. 1조 원이 무너진 건 처음입니다. 와, KBS도 많이 빠졌네. 꺾였고 MBC도 지금 뭐 거의 1,200억 이상이 빠졌죠. 빠졌고 JTBC는 무려 17%가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완전 비상이 걸린 거죠. 이게 작년만의 일이 아니라 올해는 더 심해질 것이고 갈수록 급격히 꺾일 것이다. 그래서 JTBC는 작년에 520억 원이 적자가 날 거다라고 해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공고사직을 했어요. 네네. 공고사직이지만 이제 눈치 보고 나가게 만들고 네. 굉장히 많은 직원이 줄였죠. 줄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니 700억 이상의 단기 순손실이 났습니다. KBS는 또 수신료 수입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500억 원 적자가 났네요. 500억 적자면 진짜 감당이 안 되거든요. YTN, 채널A 모두 다 적자를 냈고요. MBC만 작년에 무슨 세금 그 환입 때문에 MBC만 900억 정도 순이익이 났습니다. 아, 그래도 이익을 냈고. 네. 근데 이제 매출은 다 줄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매출 줄면서 이익이 느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축소될 걸 예고하고 있다는 네네. 건데, 네. 저 이런 기사도 봤는데, 뭐 넷플릭스 매출이 MBC 매출 넘어섰다는 그런 기사도, 그 넷플릭스 코리아 얘기인가요, 그게? 예, 넷플릭스 코리아 이야기인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방송사들의 헤게모니가 줄어들고 급격히 넷플릭스 영향이 커지면서 넷플릭스 세금도 잘 안 내죠. 근데 이제 이미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빨간색이 넷플릭스인데 MBC 매출을 넘어선 MBC는 매출이 꺾이고 넷플릭스는 늘어났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이 좋은 콘텐츠 생산 능력이 이미 넷플릭스 옮겨가고 있고 더 딜레마인 건 피지컬 100의 PD가 그만두고 넷플릭스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MBC 소속을 만들다가 아예 나가서 만들고 있고. 아예 회사를 옮긴 거예요? 네. 회사를 옮긴 거 아니에요? 투자를 독립 받는 프로덕션을 거? 해가지고 이제 밖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PD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MBC 다니면서 납품하는 거나 네. 자기가 독립회사 차려서 납품하는 거나 납품하는 네. 건 똑같은데 네. 돈은 더 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점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넷플릭스는 그 정도 이제 그 규모를 키운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를 차단하면서 또 매출이 크게 늘었고 가입자가 1,20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방송사 매출은 확실하게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그 네. 이유는
뉴스는 매불 시원한 뉴스공장 같은 유튜브 네. 이 채널들로 빼앗기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나 드라마나 이런 컨텐츠는 넷플릭스로 네. 빼앗기고 이렇게 네.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또 불편한 진실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의 그 뉴스 광고, 그냥 방송 광고 시장은 사실 기업 광고라는 건 어떤 형태로 기업들이 이 매체에 주는 보험 성격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서로 이제 암묵적으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이제 보험적인 성격이 있었죠. 그래서 비판 기사를 쓰지 않으면 계속 광고를 주고 비판 기사를 쓰면 광고를 좀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방송에서 먼저 꺼진 것은 방송은 좀 보험 효과가 없거나 실제로 노출 대비 실제 브랜드 효과를 노렸는데 이미 그게 다 무너진 상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보험성 광고도 이제는 없다. 근데 방송 광고는 원래 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이렇게 배분해주는 시스템 아니었어요? 네네. 어떤 기업이 그냥 어떤 네. 회사를 찍어서 광고하지는 않았던 그렇기 때문에 거죠. 사실 이제 그렇지만 일부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YTN이나 YTN이나 연합뉴스 TV처럼 뉴스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실제로 시청률 대비 광고 단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사실상 직접 영업이나 다름없는 종편사들이 사실 광고 단가가 꽤 높았던 것도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방송은 또 직접적으로 기업 이슈를 뭐 전면적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방송 쪽에서 먼저 광고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까지 정리하고 네네. 신문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신문은 이제 뉴스잖아요. 엔터테인먼트 드라마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뉴스를 뉴스공장 매불쇼한테 뺏기면은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경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뉴스의 트래픽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었고 포털에서도 뉴스 소비가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가격 없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뉴스는 이미 독자 기반의 매출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가 떨어지거나 말거나 사실 매출이 그대로 크게 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독자 기반의 수익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죠?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신문사들이? 독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진짜 다 광고 매출에 의존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광고와 기업의 후원 협찬 같은 성격의 유사 이제 그 변형 광고 같은 것들이 거의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털의 콘텐츠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나 독자들에게 뉴스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1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 그리고 여전히 기업들이 언론에 주는 그런 보험 성향의 광고 시장이 아직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문 광고 시장에 그게 네. 살아있다. 그래서 광고 시장을 보면 사실 두 가지 통계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는 통계는 사실 신문 광고도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아까 언론사 매출 보면 매출이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광고 시장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광고가 아닌 다른 협찬이나 후원의 명목으로 기업들이 받는 돈이 사실 결국 광고비가 이주모에서 빼서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것뿐인데 그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아까 그 모든 방송사들이 매출이 줄었는데 제가 18개 신문사들 지금 보시지만 지난 20년 동안 매출을 다 집계를 해봤습니다. 18개를 합친 거죠, 제가. 네네. 저게 합친 건데 매출을. 등락이 있지만 그대로네. 2조 원을 그대로 20년 유지하고 동안요? 있습니다. 2조 원 2004년부터? 예, 2004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작년 기준으로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회사별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네네. 회사별 그래프도 있죠. 네네. 매출 순위로 보면 조중동 매한에서 조동중 한매로 바뀌었고요. 저 동아일보가 빨간색 메뉴에 빨간색이 제일 많은 게 조선일보. 조선일보죠, 예. 그래도. 예. 노란색이 지금 보니까 쭉 올라가고 네. 있는 중간쯤 있는 노란색이 네네. 네네요. 매경이고요. 그 밑에가 한국경제. 파란색 갑자기 중간에 뛰어든 네. 한경. 예, 그래서 파란색. 보시면 한경하고 매경은 또 서로 자존심 싸움이 심해서 한경이 앞섰다가 매경이 앞섰다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면 이제 연두색이 동아일보인데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조금 따라잡았죠. 동아일보는 전통적으로 정부 광고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 정부가 주는 광고가 그것도 비중이 높아요? 동아일보가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면 동아일보 출신 또 정부 고위 관료들이 많았죠. 청와대에 늘 있었고 그러니까. 동아일보 출신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라고 추정이 되는데 동아일보가 아무튼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네. 정부에서 광고를 주는데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보다 동아일보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네네.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렵죠. 5년 동안 받은 동아일보 광고를 보니까 뭐 300억에서 400억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네.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아까 보니까 근데 우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환경 매경만 얘기하고 그 밑에 뭐 한겨레 경향 뭐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 이런 우리가 데도 이제 있을 이른바 텐데. 보수 진보로 나누면 조중동 매출이 너무 안타깝다. 한겨레와 경향 합친 매출의 뭐 5배 정도 됩니다. 보시면 맨 밑에 그 붙어 있는 선들을 보면 그게 이제 그렇게 표시하기 경향인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네. 다 짜잘하게 규모네요. 붙어 있고요. 네. 지난해 유일하게 매출이 줄어든 언론사가 한겨레입니다. 네, 한겨레가-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이렇게 어렵게 지내고 네네. 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좀 사실은 열심히 매체 쓰고 영향력으로 계신데. 보면 크게 차이가 없거나 뭐 비슷한데 이제 기자 수나 아니면 그 종이신문 발행량이나 그런 데서 차이가 크기도 하죠. 굉장히 분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근데 그러면 정리하자면 네. 방송사는 유튜브를 뉴스가 옮겨가고 넷플릭스로 엔터테인먼트가 옮겨가면서 결정적으로 광고에 직접 타격을 받았는데 신문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 그런 거잖아요. 여전히 광고 매출 의존도가 높고 광고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 특히 그리고 조중동한테 그거 네네. 살아있다. 방송과 신문의 차이를 보면 방송은 직접적으로 시청자 수의 매출이 타격을 받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신문은 독자 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런 거죠? 근데 신문의 비즈니스가 계속 말씀드린 B2B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받는 그 모델이기 때문에 매출이 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기업이 신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광고를 주고 관리를 해야 아주 되기 단순하게 생각해 네. 보면 그게 영향력을 산다는 거잖아요. 돈 주고. 네. 나 우리한테 좋은 기사 써달라고 하면서 광고 준다 이 얘기인데 신문의 영향력 자체가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덜 보면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뉴스공장 매불수를 더 보면 이쪽에 영향력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영향력이 있는 쪽에 가서 보험성 광고를 주지 않나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신문의 힘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기업 광고 담당자들, 홍보 담당자들은 하루 종일 이 포털에 뜨는 뉴스에 키워드를 걸어놓고 자기 기업의 이름, 자기 기업 오너의 이름이 뜨면 바로 그걸 관리를 해서 기사를 네이버에 톤다운하거나 네이버죠. 톤다운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체력이 아무리 적어도 네이버에 뜬 언론사라면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관리의 수단이 아직도 광고라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사실 그게 이제 한국 언론이 망하지 않는, 한국 신문사를 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 언론의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고 한국 언론의 혁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20년 전 하던 방식 그대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러네요. 방송사는 혁신의 동기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네. 혁신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아마 않은데 방송사도. 목숨을 건 생존을 건 혁신을 빨리 하지 않으면 조만간 이제 뭐 처절한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네. 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네. 뉴스공장과 매불쇼가 우리 네. 뉴스의 미래고 넷플릭스가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다. 네.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요? 자, 일단은 팬덤 중심의 뉴스 소비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뉴스의 범주를 다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뭐 일단 그게 뉴스 기본이지만 이게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실제 궁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본다. 뉴스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엔터테인먼트고 참여고 행동이고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런 뉴스의 시대로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전통적인 레거시 미디어들은 과거에 하던 방식 그대로 독자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한 발 물러선 사실 언론의 그런 객관적인 그 중립적인 태도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건데도 그런 전통적 언론사들이 이미 독자들에게 매력을 잃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 언론의 실험들이 계속되고 있고 주류 언론의 그런 이 낡은 방식들이 독자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 팬덤 중심의 뉴스가로 계속 쏠려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중립적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뭐 언론이 신뢰도가 낮고 기레기라고 욕을 먹지만 여전히 열정적인 기자들이 있고 그래도 뉴스의 근간은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이 정통 저널리즘 힘이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거나 적게 보거나 여전히 저널리즘 힘을 무시할 수 없고 문제는 포맷과 유통 방식의 변화고 사실 독자들에게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뉴스를 마구 쏟아내는 이런 방식이 독자들이 길을 잃게 만들고 독자들이 나에게 맞는 뉴스를 찾아 떠나게 만드는 주류 언론이 아닌 다른 형태 나에게 맞는 뉴스 남들이 보지 않지만
나에게 다가온 뉴스를 더 찾게 되고 아무튼 이번에 며칠 전에 그 세월호 10주기 뉴스를 보면서 여전히 저널리즘의 힘을 실감하게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진짜 저널리즘의 힘을 잃지 않도록 좋은 저널리즘의 혁신과 교정과 실험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스 공장이 열광하지만 일단 과도기라고 보고요. 생존을 위한 새로운 변혁과 실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이 독자들이 보내는 이 댓글을 몇 개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매불쇼에 네. 굉장히 좋은 뉴스가 사실 많다. 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같은 네네. 관점에서 보면 뉴스공장을 나는 내 성향에 맞기 때문에 선택해서 본다. 네. 예전 같으면 네. 종이신문 한겨레나 종이신문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정말 있지 않아요? 불편하고 괴로운 이야기지만 뉴스공장이 김어준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죠. 지금은 TBS처럼 공영방송도 아니고 유튜브 채널에 우리 이런 걸 해보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아예 내놓고 편파 방송을 하겠다. 대신 논리적인 편파 방송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뭐 중립을 얘기하거나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통적인 저널리즘과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새로운 뉴미디어 실험들이 전통 저널리즘 영역을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지금 아까 보셨던 그 공고해 보이는 레거시 미디어들의 그 아성이 빠른 속도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 편향성은 원래 레거시 미디어도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MBC하고 중립적인 척하는 그런 뉴스. 팍스뉴스는 다른 것이고 네네네. 한국에서도 한겨레하고 조선일보는 다른 것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사람들이 객관적이냐 이제, 객관적인 척하는 중립 말고 대놓고 편파를 하는 그런 방송 오히려 더 선호하고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우리의 참여고 행동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치 참여의 방식인 거죠. 아니 너무 옳은 말씀인데 네. 그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요? 지금 보이는 대안. 네네. 그 뭐 개념적인 대안 말고. 지금은 뭐 한동안은 어쨌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혁신과 실험하는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대안의 형태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돈을 내고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유튜브에 더 뭐랄까 객관적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뭔가 편파를 표방하지 않는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편 편파를 해가지고 뭔가 균형을 잡는 건가요? 어떤 쪽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제 뉴스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계속해서 이제 낡은 과거의 이 스윙 모델을 붙잡고 있겠죠. 그렇지만 새로운 미디어 실험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 더 뾰족하고 날카로운 뉴스들 그리고 사람이 찾는 뉴스는 나에게 돈이 되거나 나에게 기쁨을 주거나 나의 정체성과 맞물리거나 그리고 이 매체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정체성의 확장을 만들어주거나 그런 매체들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문제지만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변화를 따라잡는 언론사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를 통틀어서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자세하게 나중에 그 뉴미디어 실험을 다시 이야기하시죠. 뭐 뉴닉이나 PT 그다음에 올 뒤에 나오는 뭐 더 코어 그다음에 슬로우 뉴스도 마찬가지고 더 밀크나 그다음에 또 롱블랙이나 새로운 미디어 실험이 나타나고 있고 그 실험들은 독자에 기반한 그리고 과거의 낡은 광고 모델이 아닌 철저하게 그 독자들의 선호와 필요와 그다음에 어떤 콘텐츠의 퀄리티를 승부하는 그런 언론 실험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구독 모델도 성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유료 구독 모델 같은 거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번에 좀 자세히 다뤄주세요. 네. 저희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